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 가족인데 너무 낯설게 느껴지고 좀처럼 마음 둘 곳 없다고 느껴지는 것 말이에요. 사람들은 가족이라면 무조건 이해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받고 버티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가족보다 더 저를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인생이라는 건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존재가 있으세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동안 떠오르는 누군가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해요. 이제부터 제 인생을 들려드릴 건데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올해 딱 30살이고 대학에 다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보통 이 나이에 대학원도 아니고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하면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하고 살아오셨길래 이제 대학을 가신 거예요? 설마 재수를 포기 못해서 지금까지 도전하신 건가요? 부모님 등골 어지간히 빼먹으셨겠어요. 부지런히 졸업해서 효도하셔야겠다. 솔직히 이런 반응을 면전에 대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으죠? 그런데 생각보다 적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저는 분통이 터지고 억울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왜 제가 인생을 돌고 돌아야 했는지 알게 된다면 입꼬리가 싹 내려갈 테니까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지금에 이르러서 돌이켜보면 과연 그 어린애가 어떻게 모든 상황을 감당해냈을지 신기할 정도예요. 오히려 지금의 저보다 대단하고 성숙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사실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거나 연예인이 되겠다거나 눈을 반짝이며 화려한 인생을 꿈꾸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도 평범한 인생을 갈망했습니다. 진아, 너는 왜 항상 장래희망 발표할 때 그런 식으로 말해? 무슨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꿈이 될 수도 있어. 혹시 못 이룰까 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거잖아. 당장 이룰 수 없을 것 같아도 노력하자고. 나한테는 이게 진짜 간절하고 언젠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이라서 그래. 그냥 쉽게 생각해서 발표한 거 아니야. 언젠가는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거든. 도대체 왜 이 어린애가 꿈도 사소했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저는 인생의 기반이 되어줘야 할 가정부터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사실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주고 지켜줘야 했을 엄마는 남성 편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장 드라마를 봐도 별 감흥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일상이나 다름없는 이야기에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친부는 어떻게든 엄마를 감당해보려고 노력하셨어요. 최소한의 용돈을 제외하곤 전부 생활비로 엄마한테 갖다 주셨고요. 아무리 피곤하게 일을 끝마치더라도 집안일을 도우셨습니다. 심지어 엄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영화표도 끊고 여행 계획을 짜고 별의별 노력을 다하셨어요. 진아 엄마, 내가 갖다 주는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주말마다 낚시를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밖으로 놔두는 거야? 나 정도면 다정한 남편 아니야?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서 자꾸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 그냥 남자로서 매력이 안 느껴지는 걸 어떡하라고. 이미 내 마음은 떠났으니까 포기해. 이런다고 내가 당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감정이 식은 걸 어떡하란 말이야. 뭐 억지로 연기라도 해야 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사이에 진아가 있는데 이대로 갈라설 수 있어? 가정을 만들었을 때는 책임감이 있어야지. 단순히 서로가 남녀로 안 보인다고 해서 소홀히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제발 돌아와. 이날은 제가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말도 없이 외박하는 바람에 친부가 저한테 사과하며 잠을 재웠거든요. 하지만 두 분이 언성을 높이면서 저는 억지로 잠에서 깨 거실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발버둥 칠수록 솔직히 정 떨어져. 그냥 우스워 보이기만 해. 괜히 노력하지 말고 서로 놓아주는 게 좋겠어. 이 정도면 자존심 상하지 않아? 언제까지 나한테 구질구질하게 굴 거야. 진짜 한심하게 느껴져. 그때 친부의 표정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해 보이고 처참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딸 앞에서 이런 말을 들었으니 모멸감이 드셨을 거예요. 그렇게 친부는 엄마를 포기하고 떠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엄마에 대한 정보다 친부와 시간을 더 많이 보냈기 때문에 친부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아빠,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엄마는 저 예뻐하지도 않으시는데 같이 살기 싫어요. 아빠 말 잘 듣고 얌전히 있을 테니까 같이 가게 해주세요. 이대로 아빠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저도 데려가 주세요. 미안한데 그건 안 된다. 너도 알다시피 그동안 내가 고생을 많이 했잖니. 이제는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아빠도 새로운 여자를 만날 거라서 네가 곁에 있으면 안 돼. 그냥 엄마랑 사는 게 너한테도 나을 것 같구나. 결국 저는 엄마랑 둘이 살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라도 엄마가 정신을 차리셨다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친부와 이혼하고 나서 더 활개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도저히 어디 가서 초등학교 딸을 둔 애엄마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아예 대놓고 머리에 굵은 웨이브를 말고 진한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 냄새를 진동시키며 집을 나서더라고요. 심지어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거울 속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더니 허리를 쫙 펴고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까지 했어요. 어떻게든 남들한테 예뻐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죠. 게다가 옷장에는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노출 심한 옷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핸드폰을 붙잡고 킥킥거리며 웃다가 통화가 끝나면 옷 고쳐 입고 또 나가버리곤 했어요. 맹세코 과장하지 않고 하루에 저랑 눈이 마주치는 건 5번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마저도 짜증 섞인 얼굴로 짐덩어리 취급했죠. 왜 또 기분 상하게 우울한 표정 짓고 있는 건데? 내가 너를 혼내기를 했어? 뭐 하기를 했어? 너도 네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다니듯이 나도 내 행복 찾는 것뿐이야. 한참 기분 좋았는데 너 때문에 이게 뭐야? 심지어 엄마는 하도 여럿을 동시에 만나다 보니까 누구 피를 물려받았는지도 알지 못하는 10살 어린 동생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저도 아직 초등학생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동생을 돌보는 일에 동원될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엄마가 강요하니까 혼나지 않으려고 억지로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가 종용하지 않아도 저 스스로 동생을 업고 다니거나 챙기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동생이 새벽에 칭얼거리다가 깨면 인형을 옆에 눕혀서 달래줬어요. 그리고 분유를 타느라 주방에 불을 켜고 혼자 바쁘게 움직였답니다. 어린 마음에 혼자 간식값을 아꼈던 적도 있었어요. 나중에 동생 위해서 모아두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제 또래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그네 타고 있을 때 저는 동생 체온기를 재고 해열제를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억울하다는 감정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외롭고 혼란스러운 집에서 동생을 유일하게 저랑 같은 처지라고 느꼈던 겁니다. 너는 언니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얼른 무럭무럭 자라서 언니랑 대화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도 입을 다물고 살다 보니까 말하는 법을 까먹을까 봐 걱정이거든. 10살이나 차이 나서 내가 재미없을지도 모르지만 잘 부탁해. 그렇게 제가 동생에게 애정을 붙이고 있을 때 우리 집에 아빠랍시고 들어오는 남자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생과 달리 그 남자들에겐 정을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빠라기에는 저랑 동생한테 티끌만큼도 관심이 없었어요. 게다가 엄마한테 들이대거나 수작 부리려는 남자 투성이었죠. 솔직히 아직 어린 제 눈에도 그 남자들은 영 건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오히려 그런 관심을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저한테 아빠로 인정하라며 강요하기도 했어요. 야, 너는 내 말이 말 같지도 않아? 엄마가 시키면 따라야 할 거 아니야. 괜히 고집 부려서 분위기 삭막하게 만들지 말고 너 내 애인 오면 알아서 웃으면서 인사해. 너 때문에 내 애인이 눈치 봐야겠어? 저는 그냥 엄마 남자친구 사이에 끼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 아빠는 딱 한 분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엄마 남자친구도 저한테 관심 없는 거 다 알아요. 그냥 방에 동생 데리고 들어가 있을 테니까 아빠라고 부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어디서 엄마 말에 토를 달아? 너 진짜 내가 만만해? 그동안 돌아다니기 바빠서 신경을 덜 썼더니 기어오르려고 하네? 나는 너한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거야. 말대꾸하지 말고 아빠라고 불러. 그날 저는 뺨이 뜨거워지도록 얻어맞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서러워서 입을 틀어막고 엉엉 울기도 했는데요.
그나마 동생은 매맞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여기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다정한 아저씨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단순히 엄마한테만 다정하게 구는 게 아니라 저와 동생까지 살뜰하게 챙겨주시더라고요. 희애 씨한테 이렇게 귀여운 두 딸이 있었구나. 엄마 닮아서 둘 다 예쁘네. 아저씨는 너희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직 너희한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부지런히 노력할 테니 마음 열어줬으면 좋겠다. 아저씨, 저희한텐 잘 보이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엄마랑 만나시는 거잖아요. 혹시 방해될까봐 그러시는 거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여태까지 엄마가 누구를 만나든 반대한 적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노력하겠다는 게 아니야. 아저씨는 진심으로 너희랑 잘 지내고 싶어. 갑자기 이렇게 사랑스러운 두 딸이 생겼다니까 설레는데 너희도 눈치 보지 말고 아저씨한테 편하게 대했으면 해. 심지어 저는 난생 처음으로 아저씨표 스파게티도 먹어봤답니다. 아무리 얼어붙었던 마음이라도 이렇게 따스하게 대해주니 녹아내리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저씨가 퇴근하고 찾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아직 말을 제대로 못하던 동생까지 아저씨를 반겼어요. 결국 저는 처음으로 엄마의 재혼을 기쁘게 생각하게 된 거죠. 아저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우리 자매를 안쓰럽게 생각해 주셨거든요. 어쩌면 엄마를 챙기는 것보다도 더욱 저와 동생을 보살펴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비 오는 날에는 직접 우산을 들고 우리 학교 앞까지 데리러 오신 적도 있었답니다. 친구들이 진짜 아빠가 데리러 온 줄 알고 부러워하는데 어깨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원래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은 분이셨는데요. 아저씨가 직접 부엌에 들어가서 따뜻한 밥과 국을 챙겨주셨어요. 오죽하면 엄마가 농담으로 질투난다고 하실 정도였죠. 진짜 웃긴다, 당신. 누가 보면 내가 아니라 당신이 부모인 줄 알겠어. 이러다 나 진짜 질투할지도 몰라. 당신 눈빛이 완전 자기 딸 보는 눈빛이라고. 하루 종일 데이트 나가자고 조르는데도 애들 챙기긴 하고 말이야. 내심 엄마도 양아치스러운 남자들만 만나다가 젠틀하고 매너 있는 아저씨를 만나게 된 게 자랑스러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번에도 저한테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라며 강요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선뜻 아빠라는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왔어요. 왜냐면 엄마랑 아저씨는 정식으로 재혼한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두 분은 그저 사실혼 관계였고 언제 아저씨가 떠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에게 부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금방 실증내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왔으니까요. 솔직히 이런 말하면 사연 들으시는 분들이 불효녀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엄마랑 비교했을 때 아저씨가 훨씬 아깝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아직은 아빠라고 부르기 좀 그러네요. 그렇다고 아저씨가 불편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대로도 너무 좋아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아저씨처럼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아빠라는 호칭을 거부하니까 아저씨는 내심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저랑 동생한테 강요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아직은 좀 이른가 보다. 갑자기 바뀐 환경이라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 괜히 아저씨한테 미안해서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돼. 아저씨를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사실 이 당시에 저는 더 이상 산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아저씨가 산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저를 따스하게 대해주셨으니까요. 언제나 아저씨와 함께하는 순간이라면 선물 같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제 인생 처음으로 놀이공원에 간 것도 아저씨가 데려가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비록 동생은 아직 어려서 같이 가지 못했지만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만큼 행복했어요. 처음에는 놀이기구가 무서워서 눈도 제대로 못 떴는데요. 옆에서 아저씨가 손잡아 주시니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비명을 지를 때마다 귀엽다며 웃으시더군요. 게다가 아저씨는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대로 솜사탕이나 추러스 같은 간식을 모조리 다 사주셨어요. 그리고 귀여운 토끼 머리띠도 사주셔서 하루 종일 쓰고 다녔죠. 사실 엄마랑 아저씨의 데이트에 제가 낀 거라 엄마는 불만이 많으셨는데요.
아저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둘이 특별한 데이트 좀 하자고 했더니 특이한 데이트를 만들어버리네. 굳이 왜 애를 데리고 온 거야? 분위기 잡기는커녕 애 비명소리 듣느라 귀 따가워 죽겠잖아. 얘도 좀 더 크면 지 친구들이랑 알아서 잘 다닐 텐데. 에이, 희애 씨가 그렇게 말하면 진아가 섭섭하잖아. 이왕 놀이공원 오는 건데 어린이를 두고 오면 안 되지. 솔직히 우리 둘보다 진아가 제일 즐겁게 누릴 수 있는 나이잖아. 이제 그만 표정 풀어. 꼭 제가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하루였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리기를 바랄 정도였으니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까지 아저씨는 아무리 줄이 길어도 제 옆에 서서 같이 기다려주셨고요. 평생 찍을 사진을 다 찍어주셨던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사랑받는 아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오래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요. 현실은 안타깝게도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처럼 화장대 앞에 앉아 진하게 립스틱을 바르며 웃었고요. 휴대폰 들고 피식피식 웃는 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아 더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엄마가 누군가에게 설렜을 때의 표정이라는 걸 이미 너무 많이 봐온 저였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이미 말릴 틈도 없이 엄마는 다른 남자에게 눈이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철우 씨, 내가 이따가 자기 회사 앞으로 갈 테니까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보고 싶은 걸 어떡해. 원래 사랑이라는 게 이렇잖아. 당신은 재채기 참을 수 있어? 나도 절대 못 참아. 솔직히 엄마가 너무 철없게 느껴져서 야단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상으로만 몇 번 언성을 높였을 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동안 아저씨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 드디어 엄마도 정착했구나 싶어서 마음 놓고 있었기 때문에 청천벽력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엄마의 바람을 눈치챘을 시점에는 아저씨는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나마 제가 엄마의 바람을 눈치챘을 시점에 아저씨는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갈팡질팡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만약 제가 이기적으로 저만 위한다면 엄마의 바람을 눈감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같이 너무 좋은 어른이 차마 뒤통수 맞고 살도록 놔두기 죄송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머리 아픈 고민 끝에 아저씨한테 이실직고 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우리 엄마 믿지 마세요. 엄마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사실 지난주에 알게 됐는데 이제야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아저씨랑 헤어져야 하는 게 슬퍼서 고민했어요. 그래도 아저씨는 좋은 분이시니까 다른 좋은 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당연히 아저씨의 불호령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아무리 인내심 많은 어른이라고 해도 충분히 화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아저씨는 이미 알고 계셨더라고요. 오히려 제 머리를 쓰다 주시면서 사과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진아가 알아버렸구나. 내가 너한테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하다. 아무리 또래보다 성숙하다고 해도 어린데 이런 일을 알게 되다니. 너는 나한테 사과하지 않아도 돼.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분명 아저씨도 마음속으로는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 저한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아저씨는 이미 눈치채고 계셨음에도 이런 환경에 저랑 동생을 남겨두기 미안해 참고 계신 거였어요. 아직 15년 정도 산 인생이었지만 아저씨처럼 어른다운 어른은 처음이었죠. 그렇게 아저씨가 모른 척하는 나날이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하잖아요. 도저히 엄마 쪽에서 이대로 참기 어려웠나 봐요. 결국 거칠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나 솔직히 말할게. 더 이상 당신하고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새로운 남자친구랑 같이 살고 싶으니까 나가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 정식으로 재혼한 사이도 아니잖아? 이런 일로 굳이 얼굴 붉힐 필요 없다고 생각해. 당장 짐 싸서 나가줘. 결국 아저씨는 쫓겨나듯이 나가게 되셨습니다. 아무리 정식으로 재혼한 사이가 아니라고 해도 먼저 바람핀 건 엄마잖아요? 그래놓고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태도가 아저씨도 기가 막혔을 거예요. 하지만 아저씨는 저랑 동생 앞에서 큰 소리 내지 않으셨어요. 말없이 묵묵하게 짐을 챙기는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저씨는 떠나기 전에 제 손에 번호랑 주소가 적힌 쪽지를 쥐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드렸어요. 아빠,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예전부터 속마음으로는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담스러우실까봐 참았던 거예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꼭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진아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꼭 연락해라. 나도 너를 딸이라고 생각한 거 그냥 한 말이 아니야. 무조건 기대야 할 상황이 있을 때면 아빠를 찾아와줘.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 저는 아빠한테 마음을 전하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빠 역시 눈시울이 붉어져서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빠가 집을 나가고 나서도 엄마는 철없이 사셨어요. 심지어 제가 중학생 정도 됐으면 뭐든지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집에 거의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이럴 거면 왜 아빠를 내쫓아버렸나 의문스러울 정도였죠. 사실 저는 최대한 아빠한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요. 동생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런데 웬 할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당황한 기색을 숨기고 제가 누구인지 설명드리면서 아빠를 바꿔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노여워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염치 없게 전화질이야. 이미 세상 떠났으니까 찾을 생각하지 마라. 사랑하던 여자한테 뒤통수 맞고 돌아왔는데 멀쩡히 살아있을 줄 알았냐? 양심도 없는 집구석 같으니 무조건 차단해 둘 거니까 다시는 걸지 마. 우선 할머니의 고함이 너무 커서 깜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고요. 그 내용이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미 납골당에 안치까지 마쳤으니 한번 가보라며 호통치셨어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가 알려주신 주소를 찾아갔는데요. 진짜 말씀하신 위치에 유골함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항상 아저씨라고 불렀기 때문에 성함이나 나이도 잘 몰랐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공간은 딱히 꾸며져 있지도 않아서 너무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꽃을 달아드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동생을 위해서라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결국 저는 엄마가 새로 만난다고 했던 남자친구 댁을 찾아갔는데요. 이미 헤어졌다면서 대차게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너 나 알아? 나는 이미 그 여자랑 끝난 사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나는 그냥 네 엄마랑 조금 즐겼을 뿐인데 책임이라도 지라는 거야. 니네 엄마부터가 책임감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여자인데 뭘 바라고 왔어? 썩 꺼져. 하도 무섭게 고함질러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개 남지 않는 라면 중 하나를 뜯어 끓여 먹었죠. 계속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있던 상황이라 질릴만도 한데 워낙 줄인 배를 채우는 거라 꾸역꾸역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반가운 얼굴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승사자 같은 얼굴이었고 분위기 역시 딱 봐도 심상치 않더라고요. 너는 도대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거기가 어디라고 네가 찾아가. 너 때문에 진작 헤어진 놈한테 잔뜩 핀잔당했잖아. 이딴 식으로 내 자존심에 금이 가게 만들어? 너 같은 건 딸도 아니야. 아무래도 엄마의 전 남자친구가 제가 다녀갔던 이유로 엄마한테 한 소리 한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저한테 폭언으로 화풀이해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이 난리를 치더군요. 제가 다 먹지도 못한 라면 냄비를 들고 싱크대에 내팽개쳤고요. 제 옷깃을 잡아 끌면서 비틀고 흔들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엄마한테 힘으로 상대가 안 돼서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엄마가 거실 테이블을 발로 차는 바람에 컵이 와장창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 엄마의 눈은 충혈돼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까지 자다가 놀라는 바람에 깨서 울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나서 제 마음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엄마한테 중요하지 않은 존재일 줄 몰랐어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엄마가 잠든 틈을 타서 동생을 안아들고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육원을 찾아갔어요. 다행히 중학생도 입소를 받아주는 곳이라서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요. 진아야, 동생까지 데리고 고생 많았지. 여기가 뭐 넉넉한 곳은 아니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어. 이젠 편하게 있어도 돼. 너무 긴장하지 말고 네가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저는 공부도 하고 동생도 챙기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친딸 둘을 찾으러 오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내심 있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도저히 데리러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고 시간은 부지런히 흘러 제가 20살을 앞두고 보육원에서 나오게 됐는데요. 동생은 아직 초등학생인데다가 제가 먹여 살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 두고 나왔어요. 대신 주기적으로 보육원에 방문해서 동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챙겼죠. 언니, 많이 힘들어? 어떻게 살이 더 빠진 것 같은데 괜찮은 거야? 괜히 나보러 오지 말고 언니도 주말에는 쉬어야 할 것 같아. 이러다가 언니가 아프게 될까 봐 그게 더 걱정스러워.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잖아. 됐어. 어차피 다이어트도 되고 괜찮아. 너라도 보러 오니까 내가 힘낼 수 있는 거야. 너야말로 내 걱정하지 말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언니는 다음 주에 또 올 거니까 그때까지 잘 있어야 돼. 우리 자매는 워낙 서로 의지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돈독했습니다. 때때로 성숙하게 저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앞에선 일부러 하나도 힘들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나름 어릴 때부터 다사다난했기 때문에 험난한 세상을 버틸 자신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투성이었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일을 배우는 건데도 매번 서툴다는 이유로 혼나서 하루 만에 잘리기 일쑤였어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엄마랑 살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5년 전에 살던 집이라 이미 이사 가지 않았을까 싶기는 했는데요. 제가 자라온 곳이라 그런지 발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엄마는 그대로 그 집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만취에 늘어져 있었고 남자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더군요. 그나마 엄마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예전처럼 밖을 나돌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엄마가 저를 반겨줬다는 거였죠. 진아야,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너 잃고 나서 내가 반성 많이 했다. 엄마라는 게 자식 제대로 보살피지도 못하고 얼마나 후회스러웠는지 몰라. 네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스럽더라. 엄마는 오열하면서 저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많이 후회하시는 기색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저절로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엄마도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기는 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랬나 봐요. 그렇게 저는 동생을 보육원에서 빼오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다녔죠.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제가 신용불량자가 됐단 거예요. 최대한 안 쓰고 모으기만 하던 저로서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엄마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감히 제가 갚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엄마, 도대체 이게 뭐예요?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돈 어디에 쓰신 건데요? 안 그래도 살기 빠듯한데 어떻게 딸한테 빚을 지게 만드실 수 있어요? 진짜 저를 딸로 생각하시는 게 맞긴 해요? 야, 너 어디서 큰 소리야? 아직 젊기만 한 게 그냥 일해서 돈 벌면 갚을 수 있잖아. 너 낳아준 엄마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줘? 누가 그렇게 눈을 희번뜩하게 뜨래? 어차피 갚으면 되는 건데 과하게 반응하지 마라. 제가 울분을 토하는데도 엄마는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데 이러니까 정말 절망적이더라고요. 그저 울음밖에 안 나왔죠. 솔직히 희망이 없어서 스스로 인생을 끝내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찰나에 아빠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간단 마음으로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놀이공원 갔을 때 같이 찍었던 사진을 유리에 붙여두려고 했죠. 이제는 저도 세상을 떠날 거니까요. 그런데 제 동생 또래 어떤 꼬맹이가 사진을 가리키면서 묻더라고요. 이 사진 왜 붙이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시길래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일부러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긴 아저씨 사진 붙이는 거예요? 누나는 우리 아빠랑 아는 사이인가요? 꼬맹이는 일부러 저에게 장난을 걸어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웃음기 하나 없이 진지한 기색이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엄마한테 저랑 동생이 있었던 것처럼
아빠에게도 따로 자식이 있으셨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아빠가 만약 자식을 키우고 계셨다면 우리 모녀랑 같이 지내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저는 혼란스러우면서도 눈앞의 꼬맹이가 혹시 친자일까봐 아빠라는 호칭을 삼갔어요. 누나는 이 아저씨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감사하단 인사를 전하러 온 거야. 이분이 너희 아빠셔? 진짜 훌륭하신 분이니까 네가 아름답게 추억했으면 좋겠다. 내가 살면서 본 어른 중에 가장 따스하셨거든. 그래요? 이런 이야기는 엄마한테나 할머니한테도 들어본 적 없어서 신기하네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셨구나. 저는 이제 갈 거니까 누나가 우리 아빠 심심하지 않게 이야기 잘해주세요. 꼬맹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제 해명을 수긍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 나가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인생의 마지막일 테니까 좀 더 아빠를 보면서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이제 곧 세상을 등질 건데 이 정도 욕심은 내고 싶었거든요. 아빠, 이제 만날 수 있겠네요. 짧은 인생을 돌이켜보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는데 아빠 덕분에 좋은 추억도 있었어요. 분명 아빠 같은 어른이 더 많이 계셨다면 저는 지금쯤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감사드려요. 저는 지난 기억을 되새기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나쁜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마음을 추스리고 납골당 밖으로 나왔는데요. 앞에 벤츠가 5대나 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이 근처에 부유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나 보다 싶었습니다. 당연히 저랑은 관련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차문을 열고 나온 사람이 우리 아빠였어요. 방금 전까지 제가 유골함으로 마주했던 바로 그 아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저씨였던 그분 말이죠. 진아야, 우리 딸이 이렇게 자랐구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내 딸 항상 그립고 보고 싶었단다. 어떻게 네가 여기로 오게 된 거야? 다시는 못 보고 살까봐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하도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제가 헛것을 보는 줄 알았는데요. 아빠는 예전에 제가 알던 모습 그대로 어떻게 이렇게 자랐냐며 달려와 안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저를 감싸 안아주는 듬직한 품도 어릴 때를 떠올리게 만들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감히 기대하지도 않았던 재회였던 데다가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을 다시 만났다는 생각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빠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요? 저는 분명 그렇게 들었는데요. 예전에 아빠한테 전화 걸었을 때 전화 받으셨던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이 납골당 유골함 위치도 할머니 말씀대로였고요. 분명 저는 아빠가 이미 세상을 떠난 걸로 알고 지내왔고 심지어 통화 속 할머니가 언급하신 대로였는데 도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어리둥절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빠 역시 당황스러우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미 죽은 줄 알고 있었다고? 나는 여태까지 죽을 위기는커녕 별탈 없이 지내왔다. 오히려 네가 연락 한 통 없길래 네 엄마가 만났다던 새로운 남자랑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어. 도대체 전화는 언제 했던 건데? 아빠는 아예 제가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제가 꺼냈던 사진을 보고 본인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고 했던 꼬맹이는 아빠의 조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형제끼리 너무 닮아서 꼬맹이가 착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걸었던 시점을 알려드리니 아빠 입장에서는 형을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저를 찾아올 생각도 못 하시고 형수와 조카를 위해 일에 매진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형이 회사 밑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하루아침에 빈자리를 채우셔야 했으니까요. 네가 아무한테나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편도 아니고 분명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을 텐데 내가 여태 몰랐구나.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의지하라고 해놓고 정작 필요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나는 아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전부 아빠가 주신 거예요. 비록 제가 아빠의 피를 물려받은 친딸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만약 제가 인생을 성공해서 보답할 수 있다면 무조건 아빠부터 은혜를 갚고 싶을 만큼이에요.
함께한 시간이 길지 않았는데도 네가 이렇게 소중하게 추억해줘서 고맙구나. 나도 너를 키웠던 시간은 절대로 잊을 수 없었어.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더 잘해주고 싶단 생각뿐이었다. 저절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딸이었거든. 솔직히 저는 아빠한테 피 한 방울 안 섞인 딸이잖아요. 심지어 같이 살았던 기간도 몇 년밖에 안 되는 사이였죠. 그런데도 아빠는 진짜 딸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시고 뭉클해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 손을 어루만지고 뺨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울먹이시더라고요.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어서 흐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저를 차에 태워 댁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때까지도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토록 비싼 차 안에 당당하게 탑승했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아빠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딱히 상기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었지만 아빠를 위해서 조심스럽게 자초지종을 전했죠. 그렇게 제가 착잡한 목소리로 하나둘씩 근황을 꺼내놓으니 아빠는 순식간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셨어요. 사실 오늘이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빠 납골당에 찾아온 거였어요.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아빠랑 함께했던 기억은 좋았거든요. 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설마 이렇게 살아계실 줄은 몰랐는데 하마터면 억울할 뻔했네요. 어떻게 그 여자는 여전히 철없이 살고 변함없이 자식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거냐? 아니, 딸들이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돌아왔는데도 반성은 없이 빚까지 떠안겨줬단 거야? 그러고도 엄마가 맞긴 해? 아빠는 불같이 분노하셨고 금방이라도 엄마의 멱살을 잡을 것 같은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이대로 제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며 선언하셨어요. 바로 명의 도용 고소부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결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방안이 존재하는 것도 몰랐고 그저 꼼짝없이 제 명의로 만들어진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처럼 빛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저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그때 제가 너무 격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다시 상황을 천천히 파악해 보려고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마냥 좌절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제 서류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대출을 받으신 거죠? 그래, 별걸 다 확인하네. 너 어차피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서 금방 돈 또 모을 거니까 빌린 것 뿐이다. 가족끼리 뭐 이런 것까지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돼? 그냥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괜히 빡빡하게 굴지 말라고. 여전히 천하태평한 목소리로 뻔뻔하게 나오는 엄마를 생각하면 속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이미 용서하는 척하면서 제가 대출받은 당사자가 아니라 엄마가 마음대로 대출받은 거라는 녹취를 따낸 거죠. 그리고 그 대출받은 시점에 저는 실제로 아르바이트 중이었다는 근무 기록과 CCTV까지 확보했어요. 전부 아빠 덕분에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진아야, 너한테는 아빠가 있잖아. 절대로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겁먹지 말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약속할게. 그 여자가 다시는 엄마라는 이유로 너한테 소나기 뻗지 못하도록 내가 네 앞에 있을 거다. 결국 엄마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벌금과 피해 변제까지 명령받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일이 터지고 나서도 끝끝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분명 자기가 저지른 죗값을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 제 탓하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배 아파서 너를 낳아준 엄마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남들은 효도한다고 해외여행 보내주고 가방 사준다던데 너는 이 엄마를 사지로 몰아넣어? 내가 너 절대로 용서 안 해. 너 낳고 먹은 미역국이 제일 후회스럽다. 엄마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고함을 지르고 본인 머리채를 쥐어뜯으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극대노하면서 저를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당신이 진아한테 유일하게 잘해준 건 나랑 만날 수 있게 해줬다는 것뿐이야. 그것 말고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세상에 낳아놓기만 하고 방치하면 다냐고. 이제 와서 부모 노릇할 생각하지 말고 평생 반성해. 이제 진아는 내 딸이야. 아무리 아빠가 공격적으로 나와도 아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에는 두 분이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엄마도 아빠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시는 건 처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엄마도 아빠의 기세에 쫄아서 말을 잃으셨거든요. 그렇게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남자들한테 빌붙어 살지도 못하고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살고 계시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어디 가서 내밀 수 있는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새벽마다 나가서 아파트 청소를 하시거나 인력시장 앞에 줄을 서 있다가 불려가서 허드렛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장갑도 제대로 끼지 않은 채로 시멘트 자루를 나르고 비닐하우스 철거 현장에서 먼지구덩이 속을 버티기도 하셨대요. 예전에는 남자들한테 밥 한 끼 사달라며 애교 부리면 뭐든 해결됐지만 이제는 누구한테도 감히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이걸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엄마는 몸으로 직접 고생해 보시고 나서 정신 차리셨는지 저한테 사과하러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이제야 이런 말을 꺼내는 게 얼마나 우스워 보일지 안다. 그래도 너한테 직접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왔어. 나한테도 세상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고 무거운데 너한테는 얼마나 막막했을지 미안하다. 무책임하게 나와서 정말 반성하고 있어.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셔도 지난 세월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분명 제가 기회를 드렸는데도 엄마는 뒤통수를 치셨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들도 제 인생을 들으면 안타까워할 거예요. 이제는 그냥 고아라고 생각할 테니까 엄마도 자식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지내시든 궁금하지 않네요. 엄마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차마 오열하지도 못하시고 조용히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신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여전히 아빠랑 자주 만나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빠가 결혼하지 않고 지내셔서 저랑 동생을 진짜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주말이면 시간 내서 찾아오셔서 같이 장도 보고 손수 요리도 해주신답니다. 가끔은 저 대신 동생을 데리고 나가 영화관도 가시고요. 한강공원에 돗자리 깔고 라면 끓여주시면서 따뜻한 추억을 선사해 주세요. 물론 저도 너무나 행복하지만 동생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보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동생 역시 범상치 않은 일을 겪으며 성장했으니까요. 요즘 우리 딸 둘 다 볼살이 올라서 예쁘구나. 괜히 살 빼려고 전전긍긍하지 마라. 건강이 최고인 법이니까 너희는 이제 마음 놓고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아빠가 최고로 즐겁게 만들어주고 싶다. 이러다가 굴러다닐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미 마음이 풍요로워서 더 바랄 것도 없어요. 우리 둘은 충분히 기쁘게 지내고 있으니 아빠도 건강 잘 챙기세요. 아빠가 곁에 오래 계셔주시는 게 무엇보다 소중하거든요. 아빠가 진심으로 우리 자매를 아껴주실 때마다 가슴이 찌르르하게 뭉클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니한테도 사과를 받았어요. 내가 그때 말을 참 경솔하게 했던 것 같다. 네 엄마가 잘못한 건데 왜 너한테 화풀이한 건지. 그때 우리 아들이 애 둘 딸린 이혼녀 만나다가 돌아온 것도 기가 막혔는데 혼삿길까지 막혀버릴까 봐 걱정이 많았던 것 같구나. 어차피 지금까지 스스로 장가 안 갈 줄 알았다면 너한테 나쁘게 굴지 않았을 텐데. 할머니, 저는 진짜로 괜찮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제가 친손녀도 아닌데 사과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원래 가족은 서로 이해해주는 법이니까요. 할머니는 단순히 말로만 우리 자매를 받아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 동생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많이 돌봐주셨거든요. 물론 연세가 있으셔서 아침부터 밤까지 데리고 계시는 건 아니었고요. 제가 집을 비워야 하는 시간 동안 동생의 저녁을 챙겨주시거나 댁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 동생과 할머니는 서로 돈독해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오기도 한답니다. 언니, 오늘 나 할머니랑 만나서 팥죽 먹기로 약속했으니까 저녁 알아서 혼자 먹어. 여태까지 먹어본 팥죽은 생각이 나지도 않을 정도로 맛있는 곳이래. 지난번부터 예약해두고 기다린 곳이라 떨려. 너 이제 나보다 할머니랑 지내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할머니랑 조심히 다녀오고 든든하게 먹고 와. 할머니가 너를 편하게 생각하시고 예뻐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 다음에 또 이런 약속 있으면 내 걱정 말고 다녀와. 비록 우리 자매가 엄마에 대한 정은 없이 자랐지만 인복은 넉넉한 것 같지 않나요? 게다가 저는 아빠의 도움으로 동생과 둘이 충분히 여유롭게 지낼 수 있을 만한 집을 얻었어요. 그리고 늦게나마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었죠. 이만큼 나이를 먹고 새내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쑥스럽기도 하지만 두근거리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인생에서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던 도전을 하게 된 거니까요. 아빠,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걸로도 충분히 감사한데 제가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전부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차근차근 고민해 볼 테니까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원래 아빠라는 사람들은 자식한테 뭐든 해주고 싶은 법이다. 너는 그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 딸이었다는 거 잊지 마라. 항상 내가 주는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줘서 더 고맙구나. 이렇게 사연을 쓰다 보니 다시 한번 아빠에게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분명 저는 아빠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아빠에게 기댈 수 있는 딸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받은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길이 아닐까 하는데요. 진정한 인생 역전이란 눈물 흘리며 바닥치고 있더라도 옆에서 손 내밀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인생의 소용돌이가 몰아쳐도 소중한 사람 덕분에 일어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꼭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아니더라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인생에서 꼭 필요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저의 경우는 이 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동반자를 둔 장본인이기도 하니까요. 가족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고 무조건 모두가 같은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것만이 가족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처럼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는 세상에서 이런 다양한 가족을 인정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하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평범하지 않은 가족은 환영받지 못했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늘 기죽어야 했고 창피해해야 했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성장했고 소중한 제 하나뿐인 가족도 얻을 수 있었고요. 지금부터 그 산 증인인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기준으로 48살이 된 여자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를 드리자면 요즘 말로 골드미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 여성이에요. 그럼에도 전 나름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고 과거 회사에서도 꽤 높은 직급을 맡아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정도로 능력이 좋았고 지금은 한 회사의 대표로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제 능력을 키우고 살아가느라 안타깝게도 결혼은 하지 못했네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핑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혼을 아예 하지 못할 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 정년기가 와 제가 좋아하던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던 상황에서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기우는 저희 집 사정과 남들과 다른 가정 환경으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애초에 자존심도 센 성격이었던 전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결혼에 대해 싫은 소리를 듣고 숙이면서 하는 결혼이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진해서 이별을 통보했고 그 후로 쭉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지내왔어요. 제 태생과 집안 사정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싫었거든요. 정말 자존심이 세죠? 제가 이렇게 자존심이 센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마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 때문이었어요. 우리 집은 늘 가난했고 그래서인지 옷 한 벌을 돈을 주고 사서 입는 일도 없었어요. 엄마는 늘 누군가 이미 한 차례 입었던 옷 중에서 멀쩡한 옷을 골라오시면 그 옷을 제가 물려받아서 입고 지냈거든요. 매번 크는 저에게 새 옷을 사입힐 형편이 되지 않았기도 하고요. 물론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시절도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제가 가난하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과 지내면서 한 번도 이상한 가정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제가 보고 자란 건 그런 환경이었고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건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 진학을 하게 되면서 내가 남들과는 다르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딸이구나를 알게 되었고, 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생과의 관계도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은 이상한 가족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엄마를 따라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사실 친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새로운 집으로 다시 재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저와 1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 하나가 더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함께 했던 것이 아니니 동생이 뭔가 다르다는 건 알았지만 배가 다른 동생이라는 사실은 나이를 먹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렇게 여동생과 전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님들의 재혼으로 인해 가족이 되었어요. 당시 엄마는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절 키울 자신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새로운 양아버지를 만나 결혼을 해 함께 절 키워내려고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아이가 있던 양아버지와의 생활도 그리 넉넉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진학을 하니 여동생과 내가 일반적인 자매가 아니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었어요. 하루는 여동생과 저의 일로 학교가 떠들썩해진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우리가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여동생과 내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도 해요. 당시 나와 여동생은 성이 달랐는데 이런 점을 이용해서 학교의 장난꾸러기인 한 학생이 여동생을 놀리면서 괴롭히고 있었어요. 너네 부모님은 바람 피워서 결혼해서 네 언니랑 성도 다르지? 그런 거 아니야. 말 함부로 하지 마. 이진이 언니는 김소애래요. 이진이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 성이 다르대요. 그런 거 아니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 주워온 자식이래요. 성이 다른 집 딸이래요. 야, 너 뭐야? 그 입 안 닫아? 언니, 제가 자꾸 언니랑 성이 달라서 아빠가 바람 피워 낳은 자식이래잖아. 뭐? 야, 너 이리 와. 네가 뭘 알아? 내 동생 왜 괴롭혀? 맞잖아요. 아니면 왜 성이 달라요? 바람 피워온 자식이래요. 네네네네. 너 죽었어? 이리 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여동생을 놀리고 있던 남학생을 받고 양아버지가 바람을 피워 낳아온 자식이라 성이 다르다는 식으로 놀리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남학생을 패버렸어요. 여동생은 그때 그런 제 행동을 보고 함께 남학생을 때리면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자매이고 가족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죠. 워낙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수학여행은 당연히 꿈도 못 꿨고 급식비를 밀리는 통에 맨날 교무실에 불려가 독촉을 받는 일도 흔했어요. 이런 상황은 저를 날로 자존심이 강한 아이로 키웠는데 모두가 다 저처럼 반발심이 생기는 건 아닌가 보더라고요. 여동생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와 여동생은 성향도 성격도 확연히 달랐어요. 부모님은 재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고가 심하다 보니 늘 돈 문제로 다투셨어요. 여름엔 집에 비가 샜고 바퀴벌레나 쥐가 나오는 건 기본이었고 무엇보다 그 시절 푸세식 화장실을 쓰는 건 우리 집뿐이었으니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 수 있었죠. 당시 연탄을 떼워 쓰던 시절이었는데 연탄이 없어 맨날 동생과 벌벌 떨면서 옷을 껴입고 지내는 것이 일상이었고 엄마는 그럴 때마다 옆집에 가서 연탄을 빌려오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이 제 머리에 선명해요. 그래서인지 제가 기억하는 우리 엄마의 모습은 다 해졌지만 두꺼운 조끼를 껴입고 추운 날씨 탓에 늘 볼과 코끝이 빨갰던 모습이에요. 이런 시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동생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힘든 시절 속 그나마 즐거움 중 하나는 1살 터울인 여동생이었고 처음 만나 함께 커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지내면서 정말 가깝게 지냈거든요. 그러나 엄마와 양아버지는 우리 사이처럼 그리 좋은 사이를 유지하지 못하셨어요. 가난이라는 것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사랑은 창문으로 도망을 간다는 말이 있듯
처음에는 행복한 새 출발을 생각하며 시작했겠지만 엄마와 양아버지의 결혼 생활은 결국 가난 앞에서 무참히 무너져 내렸어요. 돈은 사이가 좋던 부부도 싸우고 미워하게 만들었고 결국 두 분은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되셨어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자연스럽게 저와 여동생 또한 헤어지게 되었고 더는 함께 지낼 수 없게 되었어요. 이혼을 한 후 엄마는 절 데리고 단칸방으로 이사를 나갔고 언제나 늘 살기 위해서 일을 하셨어요. 나 하나 먹여 살리고 엄마 자신을 돌보는 일조차 쉽지 않았기에 늘 고된 삶을 사셨고 그 와중에 가난한 집 딸에게 거는 부모의 기대가 그렇듯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 개천에서 난 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고 일하는 이유는 다 우리 소혜 때문인 거 알지? 넌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해. 왜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해? 그러지 마라. 아니야. 엄마는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어서 소혜처럼 똑똑하게 못 살았으니 우리 소혜는 개천에서 난 용처럼 잘 돼야 해. 엄마는 그러면 죽어도 여한이 없어. 알았어,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게. 그래. 엄마가 밥은 못 먹어도 너 공부한다고 하면 책은 빚을 내서라도 사줄 거야.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방법은 네 성공밖에 없다. 알지? 네, 알겠어요. 열심히 할게. 그래, 봤지? 엄마 인생이 얼마나 후진지.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내 인생이고 내 목표야. 엄마 실망시키면 안 된다. 네, 열심히 할게요. 엄마의 하루가 고되면 고될수록 실패한 엄마의 인생의 보상은 저였고 저는 그런 엄마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강압, 압박과 강박으로 어떤 것도 하지 못한 채 공부만 매진했어요.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내는 엄마의 삶의 이유가 저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공부를 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만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쩌면 이제와 생각을 해보면 엄마의 인생을 저에게 보상받으려는 일종의 세뇌가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그땐 그랬어요. 엄마가 내 유일한 가족이었고 그런 엄마를 호강시켜드려야 한다는 것이 제 인생 목표였기도 하고요. 그렇게 엄마의 희망대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엄마의 바람대로 정말 좋은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대학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엄마는 제가 본 모습 중 제일 환하고 기쁜 표정을 하며 웃으셨어요. 엄마, 나 한국대학교 합격했어. 아유,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딸이 날 대신해서 이렇게. 이제 과외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나도 엄마 도울게. 키워놓으니 이런 날도 오네. 조금만 더 고생하고 버티면 우리 모녀도 좋은 날 올 거야. 정말 장하다 내 딸. 이제 좀 쉬면서 지내요. 나도 도울 테니까. 그래. 박복한 팔자에 자식복은 있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았네. 엄마는 오늘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렇게 좋아? 그럼 엄마 평생 제일 기쁘다. 아이같이 좋아하는 엄마를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동안 여동생과는 엄마와 양아버지 모르게 계속 연락을 하며 지내왔어요. 바빠서 자주 보진 못해도 대학 진학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여동생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줬고요. 그렇게 대학만 졸업하면 제 인생에도 꽃길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제가 대학 진학을 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여동생은 저와 달리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중학교부터 이곳저곳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지냈어요. 간간히 연락을 하거나 학교 자율학습 시간이 끝난 시간에 만나 간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여동생은 늘 제가 입은 교복이 부럽다는 듯 만져보고는 했거든요. 그런 여동생이 안쓰러워 교복을 바꿔 입어보기도 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지냈죠.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았던 상황에서 어느 날 여동생이 절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공장으로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해서 이 동네를 떠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절 만나서 인사를 하고 싶기도 하고 대학교 구경도 하고 싶다며 찾아왔던 것이었어요. 야, 대학교는 이렇게 크고 좋구나. 우리 언니 출세했네. 왔으니 학교 구경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고 가자.
아니야. 나 오늘 언니한테 작별 인사하러 온 거야. 시간이 많진 않아. 왜? 갑자기 어디 가? 응. 나 이제 저기 천안의 공장으로 들어가. 언니한테 인사도 하고 이것도 줄 겸 몰래 온 거야. 자, 받아. 갑자기? 그럼 이제 여기 없어? 못 봐? 이건 또 뭐고? 응. 나 이제 공장 가면 못 볼 것 같아서. 이거 내가 그동안 일하면서 아버지 몰래 모아둔 용돈. 언니 주려고 모았어. 받아. 야, 이런 거 있으면 너 쓰지. 왜 나 주고 그래. 이제 못 보는데. 언니 대학교 가면 내가 도움 주고 싶어서 모은 건데 대학교 등록금은 택도 없더라. 그래도 이거 내가 소중하게 언니 생각하면서 모은 돈이니까 받아줘.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 안 돼, 너 가져가. 난 이제 공장 들어가니까 또 모으면 돼. 내가 언니 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언니 똑똑한 사람이니까 꼭 공부 잘해서 멋진 사람 됐으면 좋겠어. 살다가 꼭 만나자. 이렇게 헤어지는 게 어딨어. 에이, 언니 울지 마. 또 보면 되지. 그리고 이 돈은 내가 언니 때문에 정말 열심히 모은 거니까 절대 엄마 위해서 쓰지도 말고 언니가 정말 힘들 때 그때 꼭 써. 그럼 고마울 것 같아. 이렇게 큰 돈을 주고. 당시 여동생이 저에게 쥐어줬던 돈은 그 당시 돈으로 30만 원 정도였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기도 했고 여동생이 떠난다는 말에 어안이 벙벙하고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정신이 든 전 일을 거부하려고 했지만 여동생은 우리 아빠랑 살면서 고생만 하고 나 챙겨주느라 포기하고 그래서 언니한테 꼭 해주고 싶었어. 받아줘.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여동생이 준 선물을 가슴 깊이 넣고 헤어진 후 꼭 성공을 해서 여동생을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하며 헤어졌어요. 여동생의 진심을 느꼈기 때문에 이후 분명 언제라도 만나게 되면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의 도움을 잊지 않고 꼭 갚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여동생과의 인연은 끊어졌어요. 저는 대학 생활을 했고 입학금부터 시작해 모든 학비를 벌고자 과외를 열심히 해 충당했고 일부는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치열하게 학교 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장학금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했기에 꽈탑을 놓치지 않고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면서 지냈어요. 엄마는 제가 대학 진학을 하게 된 이후부터 여유가 생기셨고 조금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기도 했고요. 그렇게 일만 해오던 세상 물정 모르던 우리 엄마에게 세상은 너무 무섭고 잔인했어요. 엄마는 지금 형편보다 빠르게 잘 살고 싶으셨던 것 같았고 성공이 하고 싶으셨는지 결국 사고를 크게 치셨어요. 사고가 나게 된 시점은 제가 학기를 마무리할 때쯤이었고 겨울이었어요. 엄마는 매일 무언가를 하느라 바쁘셨고 조금만 있으면 큰돈을 만지게 해줄 테니 편하게 공부할 준비를 하라며 호언장담을 하셨죠. 오늘 주말인데 오늘도 나가? 어딜 가는데 그렇게 화장을 해? 엄마 오늘 약속 있어. 중요한 미팅이라 이쁘게 하고 가야 해. 무슨 미팅을 주말에 해? 엄마 요새 뭐 하고 다니는데? 엄마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 넌 호강할 준비만 하면 돼. 엄마 혹시 남자 생겼어? 또 누구 만나서 돈 받는 거야? 그런 거면 가만 안 둬 진짜? 야, 엄마가 남자라면 이제 지겨운데 누굴 만나니? 다 우리 위해서 비즈니스 하러 가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큰돈 만지게 해줄 테니까. 엄마 진짜 이상한 거 하면 안 돼. 알았지? 얘는 엄마가 애니? 걱정 마. 엄마의 불안한 행동이 결국에는 다단계 투자 사기를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회계사 공부를 시간을 쪼개 하고 있었고 엄마에게 돈을 벌리지 않은 채 수업을 듣고 합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일을 해가며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 제 모든 희망을 무너뜨린 건 엄마였거든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그날 저녁 내가 알던 우리 집 문은 열려있고 온갖 집안 물건들이 뒹굴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어요. 놀란 마음으로 얼른 뛰어들어갔고 그곳에서는 엄마가 망연자실하게 허공을 바라보며 앉아 계셨어요. 엄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집은 왜 이렇고 엄마는 왜 이래? 소혜야,
어쩌니? 이걸 어쩌니? 무슨 일인데? 말을 해야 알지. 엄마 괜찮아? 엄마가 한 투자가 집 보증금까지 넣은 투자가 다 사기였대. 뭐라고? 엄마 그동안 그거 하고 다녔던 거야? 이제 망했어. 가진 돈에 빚까지 내서 다 투자했는데 어떡하니? 그럼 집은 누가 이런 건데? 빚쟁이들이 우리 길거리 나앉게 생겼다. 어쩌니? 이 말을 끝으로 엄마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저는 그날부터 쓰러진 엄마 병수발과 빚으로 인해 길거리에 나앉게 된 생활을 다시 정리하고 해결을 해야 할 가장이 되었어요. 그날 제가 하고 싶은 공부, 살고 싶었던 인생 모두 다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정말 희망적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여동생이 준 돈이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꺼내 쓰지 않고 고이 모아두었거든요. 제가 가장 힘들 때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여동생의 말에 맞게 저는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킨 후 병원비 충당을 그 돈으로 했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고시원에 들어가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그때 그 돈이 아니었다면 엄마는 병원에 가지 못한 채 어떻게 되셨을지 끔찍해요. 상황을 해결하고 나니 여동생 생각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었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일어섰어요. 어린 시절부터 가난은 저와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고난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저는 아니었어요. 또 엄마 때문이라고 원망을 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오직 살아내야 한다는 목표 하나로 졸업을 했고 그와 동시에 돈을 많이 그리고 빨리 벌 수 있는 곳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것이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잡, 쓰리잡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했고 그렇게 입사를 하게 된 곳이 바로 첫 번째 회사였어요. 제가 원하는 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었지만 나름 인정도 받고 돈도 벌 수 있는 컨설팅 업으로 이직을 했고 오직 살기 위해서만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 과정에서 여동생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는 것도 사치였고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는 일도 없이 일만 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어요. 컨설팅 업계에서 인턴부터 시작해 이사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정말 많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고 인정도 받았어요. 사실 연봉 협상을 해서 높은 연봉을 받게 된다면 근무를 계속 연장할 생각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만큼의 연봉 제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민을 하던 중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제 이름을 건 회사를 차려 직접 운영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사업을 시작하게 된 때는 제 나이 36살이었고 조금 이른 나이에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인력도 충원을 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전 회사에서 절 잘 따라주던 사수 한 명과 함께 소박하게 사업체 운영을 시작했어요. 업계에서 워낙 싸가지가 없다고 알려진 저였지만 그와 달리 실력은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탓이었는지 스타트업을 시작한 것이 업계에 소문이 나면서 저는 빠른 시간 내 회사 인지도를 높였고 그 덕에 감사하게도 설립 2년 만에 빠른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사수와 단 둘뿐이었던 회사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 드디어 제 회사에서도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입사 면접을 통해서 꽤 많은 인력을 채용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으로 대표가 되어 사람을 고용하고 회사 운영을 한다는 건 생각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 아니긴 했지만 새로운 성취감과 책임감이 생기면서 더 잘 키워나가 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어요. 당시 많은 신입사원이 입사를 했지만 유독 제 눈에 띄는 새로운 신입 하나가 있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원을 똑같이 대해야 했지만 유독 눈에 띄는 건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 신입은 늘 조용했고 어딘가 위축이 된 모습으로 늘 자기 의견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지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이 마치 예전에 헤어진 여동생 같았거든요. 아마 그 신입에게 유독 눈길이 가는 이유도 여동생과 겹쳐 보이면서 자꾸만 마음이 쓰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인지 유독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대표인 제가 자연스럽게 챙겨주고 밥 한 끼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는 노력을 은근히 보였어요.
점심시간인데 왜 식사하러 안 나갔어요? 아, 일이 좀 남아서요. 배가 안 고프기도 하고. 밥을 먹어야 머리도 돌아가고 일도 하죠. 식사 안 했으면 같이 나가죠. 저랑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말요. 밥도 안 먹이면서 일 시키는 나쁜 사람 만들지 마세요. 밥은 먹고 해야죠. 빨리 나오세요.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왜 맨날 사람들하고 같이 안 먹고 이렇게 혼자 있어요? 점심값이 비싸기도 하고 전 어울릴 여유가 없기도 해서요. 그럼 앞으로 점심은 저랑 먹죠. 저도 굳이 챙기지 않으면 잘 안 먹어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대표라서 불편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같이 먹어요. 이것도 인사 고가에 넣을 테니 거절하지 마세요. 네. 처음에는 그런 제 호의가 부담스러운지 불편한 내색을 하며 거절을 연신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어느 순간부터 저와의 식사 시간을 기다리는 듯 보였기도 하고 은근히 친밀감까지 보이면서 곧잘 따르더라고요. 저도 그런 신입사원이 밉지 않았고요. 신입사원과 제 사이에 나이 차이가 좀 있기는 했지만 막내 동생같이 잘 따르는 모습을 보니 귀엽기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곁을 안 주기로 소문난 제가 유독 그 신입사원에게만 사적으로 만나고 연락도 주고받으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이렇게 가깝게 지내던 어느 날 언제나 그렇듯 신입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할 이야기가 있는지 머뭇거리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대표님, 어머니가 감사 인사 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응? 어머니? 네가 어머니가 있니? 말씀드리면 복잡한데 어머니가 있긴 해요. 그리고 대표님한테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신입사원의 뜬금없는 이야기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분명히 신입사원과 가까워진 후 자신이 고아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었고 실제로 회사 입사 이력서에도 그렇게 작성을 했었던 아이가 어머니라니? 어리둥절한 마음에 일단은 사정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고 그곳에서 마주한 신입사원의 어머니를 본 순간 저는 한눈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죠. 그날 신입사원의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앉아서 절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오랜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그리고 공장으로 취업을 해 억지로 헤어져야만 했던 그 여동생 진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20살의 앳된 모습으로 만난 것이 다였기에 그날 본 여동생의 모습은 제가 늙은 만큼 꽤 많이 늙어 있었고 변한 모습이었지만 분명하게 그때의 그 얼굴을 그대로 닮아 있었기 때문에 여동생을 보자마자 첫눈에 누구인지 딱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여동생은 이미 신입사원의 대표가 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절 바라보면서 일어나 언니라고 부르며 반가워하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더라고요. 어떤 말도 필요 없이 한동안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렇게 몇 분 정도가 지난 후 조금 진정이 된 마음으로 지금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 자초지종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 놀라웠기도 하지만 역시 내가 알던 여동생답게 성장했고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어떻게 지낸 거야? 왜 우리 직원의 어머니라는 거고? 뭐가 뭔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 얘. 맞아 언니, 내가 지은이 엄마야. 마음으로 낳고 키웠으니 내가 엄마지 뭐야. 안 그래? 아, 그럼 무슨 어떤 사이인 거야? 언니 또 우리처럼 생각했지? 그런 거 아니야. 말 그대로 내가 가슴으로 낳아 키우는 내 딸이야. 보육시설에서 자란 아인데 내가 거기 시설 엄마로 애들 보호하고 있거든. 아, 그래? 그래서 고아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구나. 이제야 이해가 된다. 언니, 나 자식 많아. 지훈이 말고도 아직 예쁘고 내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부럽지? 넌 어린 시절부터 양보하고 누구든 도우려고 애를 쓰면서 살더니 결국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고 있구나? 너답다 정말. 무슨, 얘네가 날 살게 해준 거지.
내가 해준 건 별로 없어. 이렇게 잘 커주고 사회 일원도 되어주고 너무 좋아. 아니에요. 엄마 덕분에 저희가 살 수 있었죠. 저는 이미 보육시설 나와서 자립했는데 엄마가 그 외에도 지원도 해주고 도와주고 해서 대학도 나올 수 있었고 취업도 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저에겐. 진이야, 너 정말 여기저기 고마운 은인만 되면서 사는구나. 정말 반성하게 된다, 내가. 지훈이가 과하게 말하는 거야. 난 그냥 애들이랑 지내는 게 좋은 거지 뭐. 삐뚤어질 수도 있었는데 절 잡아주셔서 그 감사함 아직도 못 잊어요. 그래서 제 영원한 어머니이고 지금도 엄마처럼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신입사원은 왜 제 여동생이 자신에게 어머니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어머니로 인해서 이렇게 올곧은 성인으로 자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왕래를 하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여동생이 신입사원의 자취방에 들러 반찬을 두고 가는 길에 같이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반찬을 주러 오신 날이 있었는데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대표님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 처음엔 세상에 그런 대표님이 다 있냐면서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칭찬을 했는데 얘가 언니가 너무 좋았는지 사진까지 보여준다고 하더라고. 사진 보니까 딱 알겠던데? 언니 안 변했더라. 그래서 내가 대표인 걸 알고 있었구나. 나 이제 좀 멋진 커리어 우먼 같지 않니? 그러니까 언니 얼굴 보는데 내 마음이 다 좋더라고요. 우리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잖아. 그래서 신뢰가 되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 소개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달라고 했어. 그래, 잘했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또 만났잖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듣기는 했어도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는데 참 신기했어요. 만나야 할 인연은 반드시 만나게 된다고 하더니 여동생과 제가 그런 건가 싶기도 했고요. 살면서 연락이 끊어져 버린 여동생을 만나게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 방법이 신입사원으로 인한 경우라니 더 신기하고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이제야 드는 생각이지만 신입사원이 유독 눈에 들어오고 안쓰러웠던 건 여동생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이가 여동생으로 느껴진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고 살아온 여동생과 전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연락을 하지 못했던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셔? 양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그랬구나. 엄마도 대학 졸업할 때쯤 다단계 사기 당하시고 쓰러져서 요양원 지내시다가 2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래, 내가 알았어야 했는데 연락이 안 닿으니 몰랐네. 언니도 힘들게 살았겠다. 그치 뭐. 엄마가 사기당하는 바람에 공부하고 싶은 건 못하고 지금 이렇게 대표됐잖니. 참, 그때 네가 준 그 30만 원 덕에 엄마 병원에 보내고 고시원 생활할 수 있었어. 너무 고마웠다. 그걸 그때까지 안 쓰고 있었다고? 하여튼 언니도 대단해. 네가 힘들게 모아서 준 돈인 걸 뻔히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쓰니? 그나저나 너 남편은? 애들은? 나 공장에 취업하고 거기서 만난 남자랑 결혼했었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그렇게 나한테 손을 대더라. 그래서 결국 이혼했어. 그리고 시설에 들어와서 아이들 돕고 지내는 거야. 언니는? 그랬구나. 너도 잘 지내길 바랬는데 순탄하게만 지낸 건 아니구나. 난 그냥 결혼 안 했어. 여유도 없었고 돈 버느라 바쁘기도 했고. 너 대표가 거저되는 줄 아니? 일하느라 못한 거야. 그래, 언니는 대단해서 혼자 살아도 멋질 줄 알았어. 언니, 그때 기억나? 내가 헤어지면서 꼭 다시 만나자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너무 좋다. 그동안 노력하고 살아온 게 언니 이렇게 다시 보려고 그랬나 봐. 그러게. 우리 가족으로 만나서 결국 이제는 너랑 나 단 둘만 남아서 이렇게 만나네. 나도 혼자 지내는 거 외롭고 힘들었는데 너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여동생과 전 양아버지와 엄마 모두 다 돌아가신 후 세상에 기댈 사람 하나 없이 나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하며 지냈고 그래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악착같이 살아왔어요. 그런 각자의 인생에 또 다른 가족으로 기댈 수 있는 서로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었고
무엇보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도움을 준 여동생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건 저에게는 너무 큰 행운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받은 도움을 여유가 있는 제가 여동생에게 제대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니까요. 만났을 당시 여동생은 시설에서 작은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이 어려서 시시때때로 신경을 써줘야 하기 때문에 케어를 위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여동생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제가 줄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여동생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변함없이 회사 대표로 지내면서 여동생과 함께 교류를 하며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제 생각 같아선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지만 여동생은 그 제안을 한사코 거절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제 도움은 받지 않으려고 하는 통에 그냥 각자의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살고 있어요. 여동생은 여전히 검소하게 아이들의 엄마로 열심히 베풀면서 지내고 있고요. 저 역시 대표로 지내는 건 변함이 없지만 한 가지 변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좀 더 성장했다는 점과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내면서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고 지내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무엇보다 저희 회사에는 새로운 시스템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도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동생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신입사원에게 보답을 하고자 했을 때 신입사원이 저에게 제안을 해줬던 내용을 곧바로 적용을 해 좀 더 체계적으로 다듬은 후 회사 채용 방식으로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환경으로 인해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대학 졸업이 어려운 모든 성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나은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채용 제도를 개편했고 작년부터는 직접 적용을 해 채용을 할 때 신입사원 전형에 일명 잠재자 전형을 추가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까 싶은 생각에 도전적으로 시작을 한 일이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인기가 높았고 매년 높은 경쟁률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1년 정도 채용을 해보니 무조건 대학 졸업과 높은 학력만이 일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걸 몸소 깨닫게 되었어요. 단순한 호기심과 고마움의 표현으로 시작을 한 일인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서 신기하더라고요. 또 여동생의 뜻에 따라서 시작을 한 후원은 결국 중독이 된 것인지 이제 제 버킷리스트가 되었어요. 여동생이 지내고 있는 시설에 대한 후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아동복지 시설을 찾아서 후원을 하고 기부와 함께 봉사활동까지 함께하고 있어요. 당장 내 눈앞에 고통이 가장 크다고 느끼면서 이 어둠을 이겨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달려오느라 저와 같은 상황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외면했다는 것이 미안해지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든 직접 겪고 경험을 해보지 못한다면 그 시절의 괴로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 힘들게 살아온 인생에서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닐 수 있는 작은 도움이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그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느낄 수 있겠죠. 저의 경우가 그랬어요. 아이들을 돕기 위해 간 시설에서 아이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더라고요. 왜 그동안은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는지 참 안일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 밖에서 절 본다면 참 화려한 인생이고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대표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족도 없고 혼자인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들키지 않으려고 늘 강하게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건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유일한 가족으로 여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동생은 저에게는 없는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은 이제 저의 조카라고 할 수 있죠. 이 많은 조카들이 있으니 저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조카들에게 용돈을 주려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번 돈과 명예를 이용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건 이제 여동생의 목표뿐만 아니라 제 목표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악착 같은 성공을 했고, 이 성공에 전혀 도움을 준 바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의 것들을 함께 누리는 것이 억울하지도 않냐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제가 살아온 과거를 천천히 돌아보면 모든 삶이 저 혼자서만 노력한다고 사라진 것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최악의 순간에도 절 생각하고 도움을 준 여동생이 있었고, 또 어린 시절 어려움 속에서도 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준 엄마가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에서 정말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성공을 한 인생이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명언을 보면 저에게는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외롭다고 생각했던 나에게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고, 또 나를 돕기 위해서 어딘가에서는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를 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에 지금의 제 성공은 저 혼자만으로 이루어진 건 절대 아니죠. 저 역시 인생의 황혼기로 달려가고 있는 시기이기에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1등을 하기 위해 노력하며 앞만 보고 살았던 삶을 조금은 멈추고 주변도 둘러보면서 내가 살면서 받았던 작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베풀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이를 먹으면 철이 든다고 하더니 정말 이렇게 철이 드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여동생과 함께 재미있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사이다 같은 사연이 아니라서 실망을 하실 수 있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 파란만장했던 제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는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늘 행복이 깃들길 바랄게요.